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이 시간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과 세상 학문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수경 유외과의원,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립니다. 샬롬, 황수경 유외과의원의 황수경입니다. 포항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유방암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들은 친구들이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주어서 참 기뻤습니다. 또 간략하게지만 유방암 치료에 관해 수술적 접근법과 그 외 치료의 최신 경향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었다고 얘기해 줬고요. 또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잘 생겼다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유방암뿐 아니라 다른 암에 대해서도 몇몇 예들을 살펴보면서 암 환자의 삶의 질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얼마 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라는 신문 카피가 있었죠. 아직 겨울이고 봄이 오려면 한 달 이상 남았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미 봄을 이기는 기분을 들게 한 것은 아마 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말을 인용한 무수한 글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날부터 이미 사람들에게는 전염이 되듯이 봄이 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며칠 일찍 매화가 피었습니다. 벌써 눈에 들어오는 초록은 참 어쩌면 좋을까요? 또 우리 집에 재작년에 진딧물이 생겨서 이파리를 다 띄어버려서 죽은 것 같았던 나무에 새순이 나고 있어요. 정말 참 좋아요. 올해 봄은 참 호들갑스럽게도 맞이했던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진료실에 올 때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암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어요. 이렇게 암 환자에게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적당할까요? 말기암 환자에게는 어떨까요?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분에게 이런 말을 해줄 만한 적당한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설림병원에 재직하던 시절 유방암 환우들을 위한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한 민들레회라는 이름의 유방암 환자들을 위한 자조 모임을 만들고 매달 새로운 주제들로 강의도 하고 1년에 2번 정도는 야유회도 다니고 했었죠. 주로 아줌마들이 모이게 되고 여성 환자들만의 모임이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참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게 오시는 정기 검진일마다 재발에 대해서 질문하셨었죠. 재발되었나요? 재발되면 어떡하죠? 재발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이렇게 대답을 드렸었습니다. 재발에 대한 생각만 하고 계시면 반드시 재발합니다. 재발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1년에 2번 정기검진 나오시는 것으로 걱정은 접어두시면 어떨까요? 라고요. 그래도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설마 재발된 건 아니겠죠? 라고 물어보셨죠. 이분은 말기 유방암 환자가 아니셨습니다. 2기 초의 환자로 사실 제대로 된 프로토콜대로 치료받은 환자라면 대개 10년 내 재발률은 10%가 채 되지 않죠. 5년 내 사망률 또한 1% 이내고요. 거의 5년 이상 계속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한번 뵙고 싶네요.
암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암 환자를 만나면 몇 기예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암은 의사들이 분류해 놓고 치료하고 치료의 결과를 예측하는, 또 다음번 치료를 결정하고 완치 판정을 하고 또 재발을 정의하고 또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병기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눠 놓았습니다. 암 환자의 병기를 나누는 방식은 오랜 기간 추적되어 온 데이터들로 환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해주고 환자에 대한 치료와 예후를 알려주어서 환자 치료에 대한 실수를 적게 하고 치료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되게 합니다. 암마다 병기를 나누는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최근에는 AJCC, TNM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려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유방암의 경우 이러한 TNM 병기 분류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해 온 지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유방암 1기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것은 크게 유방암의 종양 크기가 직경 2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는 없는 암을 말합니다. 종양의 크기를 다시 A, B, C로 나누기는 하지만 1기암의 경우에는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 등 계획에 따라서 약 6개월간의 치료를 하면 10년 동안 재발 안 할 가능성이 95%입니다. 당연히 사망률은 거의 없는 수준이죠. 유방암 2기는 대개의 경우 종양의 크기는 5cm 미만이고 림프절 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종양의 크기에 따라 또는 림프절 전이에 따라 또 양태에 따라서 기수를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유방암 2기만 되어도 10년간 재발 안 할 가능성이 80%를 넘고 있죠. 유방암은 치료를 잘 받으면 오랫동안 재발의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방암 3기는 종양의 크기가 2cm 이상이고 림프절 전이수가 많거나 혹은 심각한 경우 혹은 림프절 전이가 1개 이상이어도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인 경우 그리고 염증성 유방암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3기의 경우에도 10년 내에 재발 가능성은 40%가 안 됩니다. 유방암이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된 경우는 종양의 크기나 림프절 전이 여부와 상관없이 4기입니다. 정확하게 잘 이해되지는 않으셔도 대충 들어보셔도 상당히 분류가 잘 되어 있죠. 또 치료 평가를 하기에 적당하다는 생각이 드시지요. 의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유방암 몇 기다 얘기하시면 어떤 얘기인지 짐작은 하시겠지요. 미국의 경우에 유방암에 의한 생존율을 병기별로 0기는 96에서 100%, 1기는 95%, 2기가 85%, 3기가 60%, 4기가 20에서 40%로 5년 생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2기가 52%, 1기가 25%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검진의 발달로 인해서 1기 발견율이 40% 가까이나 되기 때문에 치료 성공률이나 생존율, 완치율이 오히려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병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정확한 병기는 수술 후에라야 알 수 있지만 수술 전에 시행하는 초음파, CT, MRI, 펫 등과 같이 방사선 검사들에 의해서 병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항암제나 항호르몬제, 표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의 발달로 수술 전에 병기를 줄이거나 수술을 제외한 치료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 전 병기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었죠. 맘모톰이나 앵코 같은 기계를 이용하면 수술 절개창을 최소로 하고 수술할 수 있는데요. 유방암의 경우에는 멀지 않은 미래에 최소 침습 수술만으로 수술을 제한하고 다른 치료들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방암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치료법은
가능한 근치적인 절제술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기가 낮은 경우, 특히 유방암처럼 천천히 자라는 암의 경우에 예후가 참 좋지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금방 겨울이 끝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테지요. 어느 암이나 3기 후반이나 4기의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에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도 참 힘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참 많이 힘드는 때도 있습니다. 특히 4기 환자인 경우에 더 그런데요. 암이 폐로 전이돼서 폐에 물이 차고 숨을 쉬기 힘들어도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물을 빼고 매일 등산을 다니시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봄이 왔던가요? 라고 묻는 제 질문에 봄이 지천이야 하시며 빙그레 웃으시던 모습이 선하네요. 암이 척추로 전이됐는데도 방사선 치료를 거부하고 열심히 일하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프면 오겠다고 그러더군요.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지난달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봄이 와서 좋다고 하시네요. 폐와 간에 전이가 된 환자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유방암 4기 진단해드렸던 환자시죠. 2달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음 주에 유럽 여행 가십니다. 식사 조절도 잘 하시고 5년간 건강 조절 잘 하셔서 그냥 얼굴 봤을 땐 암 환자인지 모르는 분들이 아프신지 잘 모르는 정도로 지내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삶의 질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삶의 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삶의 질 말입니다. 특히 암을 다루는 저 같은 의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일상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임과 동시에 철학적, 도덕적, 인문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나 아닌 나의 이웃 환자들에게 가장 좋은 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병을 낫게 하는 것뿐 아니라 병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고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되 내가 원하는 삶을, 그런 삶을 하루라도 더 살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의사가 하는 일이니까 말이죠. 삶의 질의 정의가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의상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삶의 조건과 함께 인간이 주관적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삶의 지표를 삶의 질이라고 한다는군요. 2011년 OECD에서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더 나은 삶 이니셔티브를 조사했을 때 한국은 2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때에도 주거 환경, 보건,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 생활에서 비슷한 경제력의 국가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소득 등 경제적 지표보다 삶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 행복 지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주관적인 삶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의 잣대로 평균 이하 혹은 중간 정도의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암 환자와 나를 생각해 볼 때 삶의 질에 관한 문제는 단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벗어나 당장 일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직결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유방암에 걸린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유방을 전 절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분 절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설명드렸다시피 유방을 전절제하는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는 고민을 하죠. 전절제를 하면 한쪽 유방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목욕탕에도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한쪽 가슴이 피부만 늑골 위에 붙어 있는 모양새이니
상당히 충격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그런데 수술법이 다양해져서 인조 유방을 넣고 유방 모양을 만들어 드리는 수술을 하실 수도 있고 뱃살이나 등의 살을 이식해서 수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좀 많이 들어갑니다만 유방 한쪽이 비어버린 시간은 없이 지내실 수 있게 되니 삶의 질이 훨씬 나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분 절제를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힘들지는 않나요? 네,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후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 6주간 매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피부에 화상처럼 변형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개는 좋아지고요. 폐나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바쁘게 지내시는 비즈니스 우먼이 계셨습니다. 마치 병원에 쇼핑을 온 것처럼 이야기를 다 들으시더니 이렇게 하시더군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요. 수술한 다음 날 퇴원을 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퇴원이 바로 되는 경우의 수술이 부분 절제 같으네요. 부분 절제술 하고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일정을 잡아서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시겠죠, 물론. 이런 경우 삶의 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에 두었다 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요. 다만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한 변수가 있으니 일정을 좀 더 여유롭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수술에 대한 설명들을 남편이랑 같이 들으시는 환자분도 많습니다. 대개 환자분 당사자는 설명을 들어도 수술에 대한 혹은 치료에 대한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소위 말하는 멘붕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정신적 공황 상태가 되면 의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대개 남편들이 설명을 제대로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유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이 유방의 존재보다는 재발을 안 하도록 하는 치료법에 더 관심을 가지시죠. 사이가 좋은 부부의 모습은 보는 사람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를 말씀드릴 때 안 좋을 것이 예상되어서 보호자와 함께 오시도록 권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환자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죠. 거기에 유방암 진단을 하게 돼서 더 마음이 좋질 않죠. 38세 여자 환자의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시누이가 유방암 검진을 받게 돼서 시누이를 따라왔다가 유방 검진을 본인도 받고 싶다며 다시 오신 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같이 받으셨어도 됐을 텐데요 라고 웃으며 인사를 드리니 저한테 검사를 받아도 될지 정탐을 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진을 한 후에 촉진과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데 문진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자꾸 가슴을 만지는데 아이들이 만지면 아파요 라고요. 촉진을 하는데 왼쪽에 작은 혹 하나가 만져집니다. 유방 촬영술 사진을 보니 유방에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하나 있더라고요. 유방 초음파를 하는데 역시 같은 자리에 모양이 좋지 않은 혹이 보입니다. 애과부 림프절 또한 커져 있고요. 초음파까지 저의 진단은 유방암이고요. 2기 혹은 3기 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환자에게 가능성을 설명드리고 조직검사를 권했습니다. 환자가 동의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는 침윤성 유방암이었습니다. 환자에게 전화를 드려서 보호자와 함께 오시도록 권했습니다. 혼자 오시겠다고 하는 환자분에게 될수록 보호자와 함께 오시도록 권했고 유방암에 대한 설명을 듣는 내내 환자분이 많이 우셨습니다. 울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아이들 걱정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아이들 어떡하냐고요. 애들이 많이 어리다고요. 7살, 4살의 아이를 둔 이 환자분은 육아에 많이 지쳐있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건강보다도 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같이 온 시누이와 남편 역시 위로의 말을 건네지만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유방암에 대한 공포로 제 진료실을 나설 때까지 계속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후에 시누이께서 저에게 자주 상담을 오셨었는데 아이들 앞에서도 울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아이들을 시누이께서 데리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만큼 지나서는 아이들을 언제까지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할지까지 상담을 주셨습니다. 수술 후에 몇 달간은 친정에 계시도록 시댁에서 배려했다고 하시더군요. 우울증이 같이 왔을 가능성도 있고 수술 후 합병증도 생기고 항암제 투병 과정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면역력이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점은 시댁은 기독교 가정인데 환자 본인과 친정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댁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까지 붙여주고 했지만 젊은 나이에 생긴 병에 대한 걱정과 치료의 난관 속에서 환자분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치료를 잘 견뎌내고 재발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기도드립니다. 또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해서 치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남편을 도와 가정 살림과 육아를 적절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의 아픈 가슴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동반되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는 데에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생기거나 오래 걸리는 표적 치료를 같이 받는다고 해도 4기 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유방암 환자의 80% 정도는 최대한 18개월 안에 치료가 끝납니다. 이후로는 재발 전까지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의사를 방문하게 되고 대개 별다른 일은 생기지 않죠. 환자가 아닌 분들, 아직 유방암에 걸리지 않은 분들 혹은 유방암과는 관계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다 나은 거네. 앞으로 별일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환자 기억나시죠? 2기 초에 유방암 자조 모임인 선암 민들레회 회원이었던 분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언제 재발할까요? 재발할 수도 있겠죠? 라고 물어보셨던 그분이요. 그런 분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실까요? 대개 유방암 환자들은 처음 3년간 열심히 정보를 쫓아다닙니다.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피톤치드가 좋다고 열심히 등산을 다니시고요. 발효 음식이 좋다고 열심히 많은 약초들을 발효해서 드시죠. 온갖 강연회를 다니시고 의문점을 적어서 가져오십니다. 질문한 리스트 종이를 3장이나 써오신 분들도 계시죠. 요즘은 실손보험 처리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50대 이하 젊은 유방암 환자들도 요양병원에서 몇 달을 기거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전에 해왔던 모든 일상들을 잠시 멈추고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거죠. 결국 삶의 질의 문제에서 개인적인 상황이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의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해야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유방수술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를 도와주는 수준 말고요. 살아가면서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말이죠.
20년쯤 전에 나온 통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전체, 즉 병기와 상관없이 유방암 환자들에게 삶의 질에 대해 질문한 설문에서 나온 놀라운 결과였는데요. 유방암 환자의 경우 다른 암보다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진단받고 1년 이내에 이혼하는 가능성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0%에 육박했습니다. 유방암 환자 중 남편과 따로 잠을 자는 경우는 훨씬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했지요. 최근 데이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돼서 조금 달라졌지만 이러한 사실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4기 유방암 환자들의 삶에 대해 잠시 얘기해 볼까요? 유방암 4기 환자들에게서 삶의 질을 논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병증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통증입니다. 유방암은 소화기 암들처럼 식사를 못하는 병은 아닙니다. 유방암은 재발 혹은 전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전이 장소가 척추, 간, 뇌 정도입니다. 대개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 등으로 전이와 전이로 인한 합병증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전이가 간 곳에 따라 대개 통증이 수반되죠. 결국 통증 치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유방암 환자의 고통을 의논하게 됩니다. 또 한측의 팔의 림프 부종도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말기로 가게 되면 림프 부종 문제를 해결 못해 한쪽 팔을 누르면 물이 올라올 정도로 심한 코끼리 부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이된 환부가 아프고 폐렴, 폐부종, 간 전이로 인한 황달, 뇌 전이로 인한 뇌부종 등이 동반되면 환자들의 삶의 질의 문제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의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덜 아플까? 어떻게 하면 하고 싶으신 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해드릴까? 있죠. 진통제, 통증 치료, 그 외에 대중요법들을 써서 어떻게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될수록 먹는 약으로, 될수록 전혀 아프지 않게, 될수록 폐에 물이 천천히 차고, 또 될수록 차더라도 잘 움직일 수 있게, 간 전이에 황달이 와서 식욕이 떨어져도 식욕을 올릴 수 있는 약을 처방해드리고, 가려움증, 피부병변이 생기지 않게, 또 생기더라도 합병증이 없게, 뇌 전이로 어지러워도 두통이 생겨도 어떻게든 치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유방암은 재발을 하고 전이를 해도 5년 이상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4기 암이어도 오랫동안 암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삶의 질에 대해 논하지 않더라도 1년을 더 살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면 유방암으로 하루를 더 살 수 있게 하는 것에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의사로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약 20년간에 걸쳐서 70회 정도 다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9번, 캄보디아에 12번, 필리핀에 3번, 몽골에 5번, 그 외에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요르단, 시리아 등등 꽤 여러 군데 다녔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밀림족들을 사역했던 때의 일입니다. 말레이시아 밀림족들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인도네시아의 어느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은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한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두 종교가 함께 살 수는 없어서 마을 한가운데에 줄을 그어놓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살고 있었죠. 실제로 무슬림이 사는 영역으로 줄을 넘어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발을 잘라버리기로 하고 그렇게 당했던 사람도 있다고 전해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김철환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인도네시아에 개척한 두 번째 교회였습니다.
저희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리고 8시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진료를 진행했습니다. 진료와 투약뿐 아니라 중보기도팀을 세워서 모든 환자들이 중보기도를 받고 진료서를 나서게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이 환자는 거의 제일 마지막에 오셨던 분입니다. 40세 여자 환자인데요. 유방에 만져지는 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여자분은 원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기독교인인데 무슬림 마을의 남자에게 시집을 가서 반대쪽 무슬림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유방에 종물이 만져져서 큰 도시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유방암이고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특별한 이상은 없고 아직 죽지를 않는 거예요.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는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 이왕 죽을 목숨이니 한국의 의사들에게 진찰이라도 한번 받고 싶어서 한밤중에 줄을 넘어서 왔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종양을 촉진을 해보니 크기는 직경이 약 5cm 정도 되는 매끈매끈한 계란형 모양의 혹이었고 양 끝을 잡고 움직여 봤을 때 잘 움직이는 종양으로 전형적인 단순 낭종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던 거죠. 당장 간단한 시술로 물을 빼고 악성 종양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었지만 단순 낭종의 경우에 캡슐이 있어서 다시 그 안에 물이 차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중보기도팀에게 알려서 중보기도팀에서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환자에게는 암은 아니니 안심하라고 말해줬죠. 환자는 반신반의하면서 기도를 받고 줄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환자가 진료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는 큰 소리로 종양이 사라졌다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진찰을 해보니 어제 5cm 이상 되게 만져졌던 그 종양이 정말 사라졌더라고요. 단순 낭종이 서서히 작아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삽시간에 없어지게 되기는 의학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 우리 선교 팀원들은 그 사람에게서 종양이 사라지게 된 이유를 모두들 알고 있었죠. 그건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무슬림으로 시집을 가서 괴롭게 살아왔던 한 여인에게 다시 줄을 넘어가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 단순 낭종, 기도 치유 사건은 제게도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에 관한 사례가 되었고 이 단기팀에서 제가 기도했던 제 개인 기도 제목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50여 차례의 단기 선교 경험 가운데 기적에 관한 응답이 하나도 없었던 저는 그 팀에서 단 한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그 이전부터 나눴었거든요. 유방암을 전공하는 저에게 딱 맞는 기도 응답이 되어주셨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감사할지 찾아보면서 거룩한 삶의 질로 채워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랑과 성령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는 모든 유방암 환우 여러분과 가족, 의료진들,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의 질로 상향 조정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FEBC 크리스천 아카데미. 지금까지 외과 전문의 황수경 원장님의 강좌를 보내드렸습니다.